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DB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번 시간은 전 시간에 갖춰서 풍습 상박. 똑같은 풍습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더 심해진 경우도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요 조문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증상보다는 다소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풍습이 상박해서 이것으로 이와 같은 병증이 발생. 골절이 번동하고 치통이라는 거예요. 막 쑤시고 아파서 굴신이 어려운 거. 이러면 여러분 관절이 이미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풍습상방의 후세방에서 좋은 약이 뭐죠? 오적산이죠.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여러분 오적산을 기준으로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물탕에 해당되는 약들은 좀 양력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그 풍과 습을 제거해주는 약을 더 증량시키면 되죠. 뭐 백출,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들 마왕 같은 거를 좀 더 증량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자를 더 증량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계지부자탕, 감초부자탕 몰라도 됩니다.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오적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사물탕을 그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만 쓴다든가 그리고 다른 약재를 그 상황에 맞춰서 가감해서 쓰면은 훌륭한 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죠? 그래도 발산시켜주는 약들, 마왕, 계지, 백출, 부자 이런 약들을 좀 더 증량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관절 마디가 부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번동이랑 염증 반응 같은 경우 나타나죠. 그리고 만지기만 통증이 엄청 심하다. 앞에 조문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호흡곤란이 있다. 땀을 흘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소변이 불리하고 또 바람을 싫어하면서 차가운 것을 싫어해서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으며 이것은 일종의 정황이죠. 정황. 그리고 신체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부어 있다. 다소 부종감이 있다. 이런 경우는 감초 부자탕으로 쓴다.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만성 질환이죠. 대체적으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런 병증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장경학이라는 분은 뭐라 그랬냐면 요즘 말하면은 신경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주로 생기는 병이다.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혈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약을 쓰는 쪽으로 위주로 나갔습니다. 제가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는 맞는데 일단 우리 몸에 병독이 형성이 되면은 면역 기능을 항진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병독을 제거해 주는 거. 부어 있다 그러면 붓기를 가라앉혀 줘야 됩니다. 무조건 보호한다 그래서 이 붓기가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나서 붓기가 치료가 되면 그야말로 십전대보탕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약이라든가 팔미지왕탕 같은 경우도 쓸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 풍수상박에 팔미지왕탕을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마왕이라든가 백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감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감초 부자탕만을 써야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것도 아주 재미있죠. 땀을 흘리면서 호흡곤란이 생기고 소변이 썩 좋지 않다. 소변의 양이 적다. 이게 바로 이제 몸에 있던 부종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노인네들 보면은 다리를 보면은 어깨라든가 보면 유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어 있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피부는 주름진 게 좋아요. 나이를 먹었으면 피부가 주름지는 게 정상인데 윤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에 반사돼 가지고 만져보면 유리 만지듯이 아주 매끄러운 거죠. 다 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종. 그런 거죠.
자, 풍습 상박은 다른 게 아니다. 앞에서 말했죠. 그 사람은 본래 망향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우리 몸에 적절한 양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수기가 침착이 되는 거죠. 그 습기가 피하에 잠복해 있다가 잠복하고 또는 여러분 골절 부위에서는 더욱더 침착이 된다. 그러니까 피부하고 골절의 농도에 차라서 피부는 여러분 부드럽잖아요. 뭐든지. 예.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니에요. 근데 골절에 가서 이것이 침착이 되면은 이게 웬만한 약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안에 노출이 되면은 비록 한출을 하고 땀을 흘릴지나 습기는 침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바깥으로 발산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문자적 해석입니다. 소변이 분리해서 여러분 그 수기가 심형 부위로 여러분 압박을 줄 수가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숨이 차고 또 저 축수의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막 관절이 쑤시고 아프고 불능 굴신, 부득자 전축 이런 식으로 증상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 옛사람들 고위들의 치료법은 회양하면서 축수하기보다는 축수함으로써 회양시키기로 했다. 이건 뭐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독이 형성이 되어지면 수기가 침착이 되어져 있다면 수기부터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기부터. 이게 계속 그 고방에서 그 치료 방법이 나왔잖아요. 조시가 생겼다. 열이 많은데 조시가 형성됐다. 그럼 조시를 배출시켜 하는 거잖아요. 땀이 형성이 돼. 피하에 땀이 형성되어졌다. 그러면 그 피하의 땀을 배출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똑같은 구조입니다. 축수함으로써 우리 몸은 저절로 회양이 되어지고 전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후세방은 뭐죠? 면역기능 항진이죠. 병이 생긴 것은 면역기능이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면역기능이 항진이 되면 병은 치료가 된다. 이것도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의미해 보면 고방이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예요. 면역기능, 병증을 일단은 치료하고 나서 면역기능을 항진시켜야지 덮어놓고 예를 들어서 면역기능만 증진시킨다고 하고 체내에 있는 독소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물론 이론적으로 면역기능이 항진이 되면 독소는 저절로 제거된다. 그것은 그냥 이론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십전대보탕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면은 외감과 내상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외감과 내상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담음이라든가 축수라든가 어혈 조시 식적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탕제를 먹거나 뜸을 뜨거나 침을 놓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탕약을 왜 먹습니까? 그리고 자침하고 뜸을 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일단 병독을 제거를 시켜주고 이 병독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왔는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상한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글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후세 사람도 이 글을 베껴 나가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조문에다가 이 병독이 생기게 된 원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차 말씀드린 각 근본적인 원인, 우리 몸에서 발생되어지는 것, 병독 소래는 원인. 현대는 우리는 이거를 치중을 많이 하죠.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환자의 몸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 환자의 몸 상태 직접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말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기가 울결됐어요. 이거는 관념적인 거예요. 기가 울결됨으로써 어디에 수기가 정체되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풀어주는 게 병독을 치료하면서 그 사람의 기가 울체된 것이 저절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우리가
후세적인 개념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병독이 제거되어짐에 전기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병독발이 전기복. 그러니까 전기가 강해지면 병독이 제거진다는 것은 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된 겁니다. 예, 생각이 전도된 거예요. 병독이 제거되어짐에 전기가 회복된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건 이한영 씨 그 말은 못 믿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조문들을 잘 봐라. 일체의 병증은 양병이 아니면 음병이고 한성이 아니면 열성이죠. B하고 뭐뭐 하면은 이럴 때 A가 아니면 B다 이런 소리죠. 예, A가 아니면 B다. 예. 일체의 병증은 양병이 아니면 음병이고 한성이 아니면 열성이죠. 똑같은 얘기죠. 알고 보면 이 두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은 마땅히 처방의 의도는 뭐죠? 보양하지 않으면은 자음시켜야 되고 온안하지 않으면은 청려시켜지는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하러 한의대를 만듭니까? 뭐하러 한의사를 육성시키죠? 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저 한 사람한테 이 사실만 주지시키면은 다 해결이 되죠.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경서가 왜 이렇게 어렵죠?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 저도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저도 후세방서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할까? 계속 임상하면서 한 15년 정도 이 문제에 가지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예. 처방 하나 가지고 퉁치면 되죠. 가감하고. 비록 그러나 중경선 오히려 똑같은 현상에 대해 있어서 발한, 이수, 청화, 화해, 축수, 구어혈 또는 채토, 생진, 하시, 오난 이와 같은 법들이 그 병독을 어찌 그렇게 많이 구분했는가? 예, 숙이면 숙인데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른 겁니다. 꼬치꼬치 따지고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양력이에요, 양력. 예, 양력. 어떠한 약성이 어느 병증에는 똑같은 숙이 변조라 하더라도 미치기도 하고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경서가 겉으로 보면은 복잡해 보이는 것이죠. 예, 치료법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예. 요거는 조금 글이 문법적으로 조금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내용은 의미는 알겠는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병독을 왜 그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했는가? 예, 불과 2, 3이나 병위의 소재로 인해서 그 병인의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 변성한다는 거예요. 변성. 그렇기 때문에 중경은 이 법을 따랐을 뿐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병위의 소재를 자꾸만 판다는 거예요. 구토하느냐? 땀을 예를 들어서 구토하느냐, 어떠한 그 다른 것들, 뭐 변비가 있느냐 없느냐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병의의 소재에 따라서 같은 병인이라 할지라도 병의와 그 사람의 체질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수기가 변성한다는 거죠. 중경은 단지 이것을 따랐을 뿐이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게 뭐죠? 현재 나타난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견병을 통해 가지고서 파악한 거죠. 병의를 보고 병성을 보고 병동을 파악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견병 지원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맥이 부활한 경우에는 백호탕으로 치료한다. 이것도 여러분 논리적 비약이죠. 여기 이제 활자 하나만 있다고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열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호탕을 쓰는 것은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표유열 이유한 이와 같은 의안은 후세 사람의 주의이니 우리가 그 다른 조문에서 보면은 이러한 말들이 있잖아요. 표에 열이 있고 이유에는 한이 있다. 이와 같은 의안은 다 후세 사람들의 주석이다. 병증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빠져 있는 부분, 권략되어 있는 부분을 미봉했다. 우리가 보통 뭐 미봉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봉책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봉이랑은 바느질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넘어져가지고 그 무릎이 있는 데에 옷이 새 옷인데 찢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거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기어 입는 것이 바로 미봉이에요. 급할 때는 미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조문을 만든 거다. 그러나 처방의 뜻과는 맞지가 않으니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덮어두는 게 낫다. 공자가 그랬잖아요. 공자가 문헌이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것. 그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억지로 들춰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심사해야죠. 깊이 생각을 해야죠. 숙고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문이 갖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맥부활한 경우 백호탕을 쓸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갈, 요금 이와 같은 번조의 조짐이 있으면서 부활할 경우에 백호탕을 쓴다. 이것이 올바른 글쓰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와 같은 글들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고 어딘가 모르게 번조의 조짐이 있으면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서 맥이 부활한 경우. 근데 맥이 부활하지 않더라도 가려금소하고 번조가 있으면은 맥이 부하기만 하고 활이 없다 하더라도 또는 맥이 미하더라도 백호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을 하기도 하지만 열이 안에서 울체되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한 가지만 가지고 약 처방을 구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그 어떤 사람이 유인이라고 어떤 사람이 본래 안에 내부에 열이 쌓여 있거나 또는 한이 아래에 있거나 적담이 흉엽 부위에 있거나 복음이 이에 있다가 혹 상한이라든가 상한으로 인해서 혹은 역치로 인해서 그 열온으로 인해서 병증이 된다는 거죠. 오치 같은 경우도 많았잖아요. 오치와 역치 또는 외감에 의해서 열병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온열이 병이 되기도 하고 걸랭이 병이 되기도 하며 수기로 인해서 병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원인들이죠. 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중경에 도대체 청고의 중경 이건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중경 선생은 직술견증 이거 제가 한번 울고 먹은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경은 어떤 글쓰기였느냐? 큰 틀에서 봤을 때 오직 나타난 증상만을 직술 바로 기술하고 증상 밖에는 기술하지 않았다. 이거는 10번 100번 해도 제 해석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경서를 볼 때 오직 나타난 증상만을 관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흉중에 열이 있다, 위중에 사기가 있다, 표에 열이 있다. 이것은요 누군가가 조문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환자의 현재에 나타난 증상을 보고 우리가 파악하는 대상이지 실질적으로 흉중에 열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견증이 아니죠. 그죠? 이건 증상 밖의 것들이잖아요. 다 후세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병독의 성질과 그러나 병독의 성질과 체질의 품부는 타고난 체형은 다만 그 병증에 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쓰기 방식이죠. 이건 마왕탕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왕탕 뒤져보세요. 이거는 상한론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관통하는 제 뜻입니다. 오직
현재 나타난 증상을 기술하고 그 밖의 것. 왜? 후세 사람들이 많이 갖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나 그 증상 가운데에 그 증상의 원인에 해당되는 병성과 그 사람의 타고난 체질이 바로 그 증상에 있다. 현재에 나타난 증상이 있다. 그래서 경기증이 경기병이라는 게 또는 경기병이 지기인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 병증을 보고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견증의 뜻을 대서, 특서, 누서 이거는 제가 조금 주접을 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한태지 글에 나오는데 너무 좋아해서 제가 훔쳤습니다. 이거 원래 대서, 특서, 누서는 그 춘추에 소위 말해서 후세 사람이 공자가 왜 이걸 크게 썼느냐, 특별하게 썼느냐, 왜 자주 썼느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의 글쓰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견증의 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요 글은 제가 그 옛날 고전도를 읽고 중경서를 읽고 느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경의 필법은 현재의 증상만을 직술하고 증상 밖의 것은 기술하지 않았으나 병독의 성질과 체질의 양상은 그 현재에 나타난 증상에 대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증상을 빼버리고 체질을 논하지 말라 이겁니다. 상한이 풀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맥이 저 모릅니다. 이게 맥상을 모릅니다. 결대맥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말로 맥이 뛰다 안 뛰다 그러는 거예요. 묶였다 이러는 거죠. 요즘 말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정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심동계엔 이걸 뭐 자감초탕 또는 구감초탕이라고 하죠. 심동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심동계에 구감초탕을 무조건 쓸 수가 있느냐? 이 처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조문만 믿고 젊었을 때 썼다가 낭패봤어요. 부정맥 환자한테 이걸 쓴 거예요. 오히려 그 인삼탕이라든가 오히려 제가 그때도 느꼈던 건데 이 사람이 그 정수증이 있었는데 차감초탕을 써버린 거예요. 구감초탕을. 그러니까 뭐 그대로 막 설사를 일으켰죠. 소위 말해서 결대맥상은 맥상을 우리가 치측하기 어려우니 심동계를 근거로서 논한다면 오늘날 말하는 부정맥과 같다. 이건 뭐 옛날 사람은 부정맥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그죠? 심이 동계하단 말이에요. 막 가슴 부위가 막 두근두근거리죠. 심동계는 심계보다 심하다. 그러니까 동리라는 말을 썼죠. 그러나 그 단서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맥상의 그 결대맥만 근거로 결대맥과 심동계만을 근거로 자감초탕, 구감초탕으로 치료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복통 설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거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복통 설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아는가 하면은 대체로 심계 항진은 정수의 반응이죠. 그런데 자감초탕 약물 가운데는 이거 장가 구도 있나? 구감초탕의 약물 가운데는 지황, 악교, 맥문동 또는 마자인 같은 소위 말해서 후세에 말하는 자윤, 자음지제가 있죠. 이런 것은 여러분 열병의 후유증에 적당하지만 정수, 진동의 병증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열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부정맥이 나타났을 때는 열병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미열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약간 미열의 그것으로 인해서 심동계라든가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은 다소 자음지제를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수로 인한 경우는 쓰면 복통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기가 충신 및 분돈하는 경우에 혹
여러분 결대맥과 심동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확률적으로 높아요. 부정맥이 있는 확률이. 예. 다만 그 맥과 그 증상이 서로 같으나 그 원인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맥과 심동계만 가지고서 구감초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차라리 어떨 때는 그 사군자탕, 향사 육군자탕 종류로 치료해야 되는 이 반대의 이 구감초탕과 반대되는 약성의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의외로 확률적으로 또 높다는 거.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현대는 지금 마자인을 우리가 쓸 수가 없죠. 마자인은 변비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 쓸 수가 있죠. 마자인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 쓰면 여러분 진짜 설사하게 되고 맹문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오늘 강의 뭐 며칠 전서부터 했던 강의는 그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주 있는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만성 예를 들어서 관절 질환에는 소위 말해서 그것이 이제 풍습 상박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를 여러분 잘 활용하면은 의외로 좋은 효과를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이나 저나 임상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절이 이미 변형이 되었다. 이미 변형이 되어졌다. 형태가 변형이 되었다. 관절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무릎 관절 주위로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무릎 관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미 변형이 되면은 관절 주위는 원래가 가벼운 게 이렇게 뭐랄까 두껍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원래 정상이죠. 우리 여러분 손목 관절, 무릎 관절, 어깨 관절 보세요. 관절 주위에는 부어 있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에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부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병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약성이 강한 약을 써야 되죠.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 보통 약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다 보면은 환자의 몸에 무리도 가게 되고 약성이 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좋은 점은 뭐냐? 미연에 항상 예방해 주는 게 좋다. 근데 현대는 뭐 선진화 될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보다 스스로 음식 조절하고 헬스장 가서 자기 몸을 관리를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변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강증도 이미 이 목 주위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여러분 결국은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하죠. 그러니까 미연에 고쳐야 되죠. 미연에는 쉬운데 이미 그렇게 되면 이미 변형이 되면은 그때는 명의가 와도 고칠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망가진 이런 것들은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는 무슨 관절 주위로 보강 수술을 해가지고서 인공 연골이라든가 관절을 해줘. 이거 한다고 해서 낫습니까? 안 나요. 뭐 때문에 낫냐? 뼈의 어떤 인공 관절은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근력, 예를 들어서 근육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현대의학으로도. 그래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관절 부위라든가 우리 몸의 어떠한 형태학적으로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변형이 이미 이루어져서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이거가는 뭐 아무리 뛰어난 명이 와도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를 하면서 항상 병세의 시종이라 그랬죠. 병세가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지고 결국은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배에 살이 찌고 막 이러고 흉부에 살이 찌고 이런 거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록 예를 들어서 현대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비만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이 비만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고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미연에 예방하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